자, 843쪽입니다. 3번의 정승부용 초성, 얘는 뭐냐면 초성을 만들어, 여기다 쓸게요. 초성을 만들었어. 17자. 중성을 만들었어. 11자. 28자를 만들어도 되겠어요. 이제 뭐 만들 차례냐면 종성을 만들 차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글자로 초성, 중성까지 만들 필요가 있어도 종성은 만들 필요가 없죠. 종성은 초성고자를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세종은 종성은 다시 쓰라 초성을. 이 말을 훈민정의 혈여본이 한자예요, 한자. 한문본이야. 그래서 종성은 안 만들고 초성을 다시 쓰면 된다. 이 말을 한자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쓰는 것을, 다시를 부 그래요. 부할. 다시 쓰라를 쓸용 그럽니다. 그래서 종성은 부용하라. 초성을. 이게 종성부용 초성이에요. 자, 봅시다. 종성부용 초성은, 종성은 다시 초성을 쓰라는 뜻입니다. 세종은 종소령 글자를 따로 만들지 않고 초성을 다시 사용하도록 했어요. 용례, 용비어천가, 오린청가 주고 밑줄. 용비어천가, 오린청가 주고 이 두 작품만 종성부용 초성입니다. 4번 이 용례에 나온 작품 외에는 팔종성 가족용 규정에 따라 팔종성 가족용, 팔종성이면 8개 종성이면 가히 만족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종성부용 초성하라고 했어. 근데 죽기 전에 순환도 쓰라 했거든. 순환도 쓰라 했는데 받침에 치읓, 치읓, 티읓, 티읓, 피읓, 피읓 이런 받침은 받침으로 소리가 안 나죠. 그럼 받침으로 소리나는 것은 기억년,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음 이렇게 소리 나고 나머지는 소리가 안 난다는 겁니다. 뒤평으로 밖에 소리 난다는 거지. 그래서 이 8개만 적어도 모든 받침 소리를 다 적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8개면 팔, 가히, 만족한다. 8개 종성이면 가히 만족하여 사용한다. 이게 가조경입니다. 일명 팔종성법 그래요. 이 종성 8개면 다 쓸 수 있다. 그래서 두 작품만, 용비어천가, 오린청강주공만 종성부용 초성이고 이 작품 외에는 다 팔종성 가조경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추가로 설명하면, 제가 어떻게 해볼까요? 848쪽. 종성법의 편찬을 보시면 받침표기죠. 1번 종성부용 초성, 이거는 두 작품만 적용돼. 용비어천가, 오린청강주공. 그러다 2번 팔종성법으로 바뀌어. 그 다음에 7종성법으로 바뀌었는데 뭐가 빠지고? 디귿이 빠지고, 디귿과 시옷 받침 발음이 흡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이 빠지고 시옷으로 바뀐다. 시옷이 대표음이 된다 그 말이야. 디귿이 빠지고. 그러면 이게 7종성법입니다. 8종성, 7종성 차이는 디귿이 있냐 없냐 차이죠. 디귿 표기가 있으면 8종성이고 디귿 표기가 없으면 7종성인 거죠. 이런가요?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합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7종성으로 바뀐다. 그러다가 4번 오늘날에는 1933년 이후에 종성불성으로 다시 바뀌었다. 표기할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시 원위치 843쪽에 종성부용 초성은 이 정도. 4번 사성점은 심화 때 하고요. 중학번에서 하지 않습니다. 844쪽 글자 운용법입니다. 글자 운용법 이걸 보시면 중요한데 연서, 병서, 부서, 성음법 이렇게 있잖아요. 자, 연서법이라는 게 뭔가 봅시다. 세종은 연서 그러는데 언해본은 니서 쓰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규정 봅시다. 이응날 입시올 소리 아래 니서 쓰면 입시올 가비아반 소리 다이느니라 라고 했는데 이응날 그 말은 이응을 그 말이야. 해석 쓰면 마식한 놈입니다. 해석 쓰지 마세요. 왜? 밑에 해석 해놨잖아. 이응을 입시올 소리, 입시올 소리가 입술 소리입니다. 입술 소리 아래 니서 쓰면 아래에다 이었으면 입시올 가벼운 소리 다이느냐 입술 가벼운 소리 되느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응을 입술 소리 아래 니서 쓰면 이었으면 입술 가벼운 소리 되느니라. 자, 이랬는데 이 형을 입술가 수음이잖아요. 수음이 뭐냐면
미음이 기본자죠. 기업의 가액을 하면 이거잖아. 그죠? 아래 이어쓰라고 그러면 이형을 입술 수는 말해. 미음, 비읍, 피읍 아래다가 이형을 이렇게 이어쓰라고. 이었으면 입술 가벼운 소리. 입술이 순자야, 순. 가볍다가 경이란 뜻입니다. 음자가 소리란 뜻이에요. 그래서 입술 가벼운 소리 순경음이 되느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순경음 미음, 순경음 비읍, 순경음 피읍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순경음은 이형을 순말에 이어쓰다 보니까 나온 글자지 만든 글자는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이 글자는 이 중에 이 글자는 이것만 의문 역할의 소리가 나옵니다. 부라는 소리가 나오고요. 이 두 개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을 심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만 의문 역할을 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순경어 비읍은 자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들면 밑에가 곱다가 있죠. 곱다에다가 아가 붙습니다. 모음자가 지켰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소란도로 쓰라겠어. 소란도 쓰라겠으니까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소란도로 쓰라겠는데 지금 같으면 이를 쓸 텐데 이형이 빠지면 안 돼. 이형이 원래 있었잖아. 그럴 때는 이형을 밑에다 쓰라 이 말이에요. 빠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글자가 등장하는 거죠. 그러면 순경어 비읍이라는 글자는 앞에가 받침이 비읍이었고 뒤가 모음이 오니까 연음되다가 이어졌게 하라고 연음되다가 생긴 글자지 만든 글자는 아닌 거죠. 이 글자는 오 아니면 우로 바뀝니다. 오 아니면 우로. 이때는 고아로 오로 바뀌고 양성모임이니까 오로 바뀌고 음성모임이었으면 우로 바뀌겠죠. 양성모임은 오로 바뀌고 음성모임 우로 바뀌는데 현대 국어에서 오로 바뀌는 것은 도와 고아밖에 없습니다. 도와 고아밖에 없다고. 종합반에서 했어 안 했어요? 했어요. 근데 이제 기억도 안 나는 사람들은 뻥 맞는 거죠. 앞에 할 시간 고 계속 진도를 나가는 겁니다. 도와 고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뭐로 바뀌어? 우로 바뀝니다. 그러면 도와 고아 빼놓고는 다 뭐로 해석해야 돼요? 우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입술 가벼 반도 가벼 반이 아니라 가벼 운으로 해석하는 거죠. 우로 바뀌어야 되니까요. 응? 우할 때 두 개가 도와 우하고 우로 바뀐다고. 다 뭐로 바뀐다고? 우로 바뀐다고. 두 개가 도와랑 고와. 응, 도와 고와. 이해된가요? 그러면 이 규정은 만약에 이 규정을 주고 기출문제입니다. 이 규정에 들어간 단어를 찾아라 그러면 순경어 비유 들어간 단어를 찾으라 했는데 이미 출제가 됐어요. 그럼 다시는 안 내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바꿔서 냅니다. 어떻게? 이 규정을 똑같이 주고 이 규정에 적용이 됐을 단어였을 단어로 출시되는 걸 골라라. 그럼 뭘 골라라는 거야? 비읍불규칙을 찾아라 그 말이야. 비읍불규칙 단어를 찾아라. 이런 것도 이제 응용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제 다음 달 되면 기출문제를 한다고 했잖아요. 한 번 낼 때 기출문제는 다시는 안 냅니다. 똑같은 뜻을 그 누구도 안 낸다고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거나 응용해서 내는 거다는 거지. 기출문제 풀이할 때는 답만 외운 거 진짜 멍청한 놈들이에요. 혼자 그냥 기출문제 풀이하고 있는 거 제일 다시는 안 내요. 겪어봐서 알잖아. 기출문제만 푼다고 해서 점수가 올라가요? 절대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 그 어떤 한 문제가 팍 나왔으면 그 단어 통째로 연기적으로 다 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지,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한 문제가 나왔으면 그것만 한 게 아니고 이게 비읍불규칙이었던 것이 나오구나 이렇게. 그 다음 이걸 뭐라 하냐면 연서 그럽니다. 연서. 정확한 명칭은 연서입니다. 내가 이제 법이란 말을 써서 연서. 다른 말로 미서쓰기. 연서라는 말은 해로본 용어고요. 미서쓰기 이 말은 언해본 용어예요. 2번 병서입니다. 병서. 옆에 갈바쓰기 돼 있죠. 첫소리를 어로 쓸 때면 갈바쓰라 내종소리를 한 가지라 그랬습니다. 초성이죠. 첫소리를 어로 쓸 때면 어울려 쓰려면 어울리다 합쳐 쓰려면 갈바쓰라 나란히 쓰라 내종소리죠. 나중소리 종성입니다. 내종소리가 종성입니다. 종성도 한 가지라 종성도 마찬가지다. 같으니라 종성도 같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게 연서예요. 연서. 병서는 뭐냐? 첫소리를 그랬습니다.
첫소리 자음이죠. 첫소리를 이렇게 나란히 쓰라고. 첫소리를 어울려 쓰려면 나란히 쓰라고. 알겠네요? 정성도 마찬가지고 나란히 쓰라 그 말이에요. 이게 병서입니다. 나란히 병자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런 글자는 있죠. 그죠? 지금은 이런 말은 없죠. 지금 이런 글자는 있죠. 그죠? 이때 똑같은 글자를 나란히 쓰는 이 병서를 각자병서, 다른 글자를 나란히 쓰는 것을 합용병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병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네요. 각자병서하고 합용병서가. 받침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다만 이런 글자는 받침에는 쓰입니다. 지금은. 근데 조선시대에는 이런 글자들이 초성에도 쓰여요. 초성에도 이렇게 자, 이럴 때 이게 뭐라면 병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병서인데 각자 병서, 합용병서야? 합용병서죠. 합용병서는 원래 읽을 때 부스대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읽을 때는 다 읽어야 됩니다. 근데 읽는 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고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아예 해석할 때 아예 바꿔서 해석하면 돼요. 해석은 맨 뒷자음을 된소를 읽습니다. 맨 뒷자음. 이건 뭐야? 쌍시옷으로 읽고, 이거는 뭐야? 쌍디귿으로 읽으면 됩니다. 뭐로 읽어야 돼? 쌀로 읽고, 이거는 때로 읽으면 되죠. 다만 이 합용병서가 어두에 쓰일 때 이거를 어두자음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합용병서가 어두에 쓰일 때 어두자음군이라고 그래요. 어두라는 것은 단어 첫머리한 뜻이고, 자음은 자음이고, 군자가 무리군자예요. 무리군자. 이게 어두의 자음이 무리를 이루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두자음군이란 말은 합용병서인데, 합용병서가 받침에 종성에 쓰인 게 아니고 초성에 쓰였을 때 어두자음군이라고 한다. 그때 읽을 때는 원래는 부수 때 이렇게 읽어야 되지만 실제 해석할 때는 맨 뒷자음을 된소로 읽고 해석하면 된다. 그치? 그래서 다시 읽으면 첫소리를 어우러 그 글자를 술로 읽은 겁니다. 첫소리를 어울려 쓸 띠면 이 말입니다. 가로 쓰라 이 말이죠. 가로로 써라 그 말이에요. 나란히. 그 다음 3번 부서법입니다. 언어형 표기는 붙여쓰기라고 되어 있네요. 자, 세종이 이제 부서법을 할 텐데, 자, 세종이 이제 초성을 만들었어. 예를 들면 초성에 봐봐. 뭐 기억이란 글자를 만들었어. 그 중성에 뭘 만들었냐면 아도 만들고 오도 만들었어. 그죠?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치면 뭐가 돼? 가가 되고, 이 두 개 합치면 고가 된 겁니다. 우리는 가 쓰면 이렇게 쓰고 고 쓰면 이렇게 쓰는 거 금방 맞춰요. 이런 표를 쓴다면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면 돼요. 너무나 잘 알아. 그런데 세종이 글자를 처음 만들어가지고 적을 때 기억에다 R을 쓸 때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써볼 수가 있죠. 기억에다 O를 쓸 때 이렇게 써볼 수도 있겠지. 그럼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글자에다 오른쪽에 쓰는 모음들을 모아놓고 글자에 아래에다 쓰는 모음들을 정해놓은 겁니다. 이해돼요? 그러면 봐봐. 요라는 글자는 글자의 오른쪽에 써야 돼? 아래에다 써야 돼? 아래에다가. 은은 아래에다가. 어는 오른쪽에 써야지. 그걸 해놓은 겁니다. 규정 보세요. 아래와 의와 오와 우와 요와 유와란 유는 첫소리 아래에다 붙여쓰라고. 그 다음 이와 아와 여와 여와란 오란역이 오른쪽, 동력 동쪽 복표준어거든. 오란역이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 붙여쓰라고. 이해된가? 그래서 아래에다 붙여쓰는 글자들, 오른쪽에 쓰는 글자를 세종은 일일이 설명해 준 겁니다. 그래야지 붙여쓰지. 이게 붙여쓰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서법은요, 이렇게 오른쪽에 붙여쓰는 거, 아래에다 붙여쓰는 거. 알겠죠? 오른쪽에 붙여쓴다 우부서, 아래에 붙여쓴다 하부서라 그러는데 그냥 오른쪽에 붙여쓰는 글자, 아래에 붙여쓰는 글자. 4번 성음법. 지금
이 지금 성음법 뭐냐면 내가 초성 17자 만들었고 중성 11자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 글자들은 초성만 가지고는 소리가 안 나. 중성만 가지고도 소리가 안 난다 했어요. 그러면 기역과 아를 섞어야 뭐가 나와? 기역과 아를 섞으면 가가 나오지. 내가 만든 이 글자는 섞어야 소리가 난다는 것이지 요것만 소리 안 나고 요것만 소리가 안 나. 섞어서야 두 개가 만나야 소리가 난다. 그게 성음법입니다. 성음법은 이거 볼게요. 규정 보세요. 1번 무릿은 무릇 그 말이야. 짜이 글자가 모름에 모름지기 어우러서 소리다니 어울려야 소리를 이루다니. 내가 만든 28자 글자는 그 글자는 소리가 안 난다고. 이게 두 개씩 어울려야 소리가 난다고. 뭔 말이 돼요? 이게 성음법입니다. 어울려야 소리가 나구나. 알겠죠? 그 다음 845쪽 한자음 표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심화자고요. 4번 문장 표기법입니다. 문장 표기법 이건 좀 중요한데 지금 심화자 한다고 안 하고 넘어간 것은 출제 비중이 좀 낮아서 그래요. 근데요? 안 나온다는 건 아닌데 출제 비중이 낮고 종합반에서 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하기 때문에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해야 돼요. 그 다음 4번입니다. 문장 표기법. 연철, 분철, 혼철이 있는데요. 다른 말로 이어적기, 끊어적기, 거듭적기라고 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조선시대에는 소리 안 들어 쓰라고 했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적은 것을 연철, 다른 말로 이어적기, 이걸 분철, 다른 말로 끊어적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두 개를 다 섞었어. 사람미 이렇게 써버리면 둘 다 섞은 거거든. 섞었다 그러면 이거를 혼철, 둘 다 섞었다 해서 거듭적기, 중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둘 다 섞었었다. 이 말. 그러면 옛날 글일수록 조선 초기 작품일수록 연철 표기가 많고 최근 작품일수록 분철 표기가 더 많겠죠. 그거 정도 알아두시고 소멸문제 용례를 한 번씩 읽어보십니다. 그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것은 좀 읽어만 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몇 쪽? 페이지랑 말해주세요. 그 아까 843페이지에 843쪽에서 이 더하라기 저기 3번에 저 알아두기 3번에 기본 28자 소멸문서 설명하실 때 그 28자 상대 중에 포함 안 되는데 그 순경 비읍이랑 승역 비밀이 나왔잖아. 창제부터 포함 안 됐죠? 네, 그래서 그냥 포함 안 됐어요. 응? 아니 그때 만들어진 게 아닌가. 일단 뭔 말인지 알겠지? 그냥 이거 다 읽고. 근데 누구 질문해? 또 해. 궁금하면 질문하세요, 일단.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질문하다 보면, 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또 질문? 없어요? 넘어갑니다. 자, 849쪽에 형태론이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출제가 안 된 파트가 이 파트예요. 앞에 의문어 파트는 엄청 많이 냈는데, 형태론 파트가 안 냈어. 그러니까 앞으로 출제 가능성이 있다, 없다? 나는 있다고 가요. 나는 있다고 봐. 그러나 이 고정법을 출제한 역사가 5, 6년밖에 안 됩니다. 점점 확대되고 있는 과정이야. 근데 언제 확대될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파트도 좀 확인해야 돼요. 그러나 기출문제에 보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일행직 기준으로. 그래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하기는 좀 그렇고요. 하나만 해줄게요. 849쪽에 이번 조사의 기능 보면요. 주격조사만 좀 해볼게요. 지금의 주격조사는 이하고 가가 있습니다. 얘가 주격조사야. 현대 문법을 배우지 않으면 고정법을 할 수가 없죠. 이하고 가의 차이는 이는 앞에가 뭐로 끝날 때 이를 써야 될까? 앞에가 자음으로 끝날 때, 몸으로 끝날 때.
자음으로 끝나. 그렇죠. 자음 뒤에는 이를 쓰고, 여기는 뭐로 끝날 때? 모음 뒤에 때는 가를 쓰죠. 이게 현대문법이야. 근데 조선시대 조선시대에는 가라는 주격조사가 없었어요. 그럼 뭐밖에 없어? 이밖에 없다는 거지. 근데 요 이는 뭐 뒤에 쓰라고 했냐면 자음 뒤에 쓰라고 했잖아. 지금. 그러면 모음 뒤에는 그냥 이만 써요. 모음 뒤에는. 다만 이 모음 뒤에는 쓰지 않습니다. 생략을 해요. 생략을. 그래서 불이가 깊은 이렇게 쓰고 싶은데 조선시대는 가라는 주격조사가 없어요. 그럼 모음이니까 이를 써야 되는데 이 모음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생략합니다. 안 씁니다. 그래서 불이 깊은 그래서 이 모음이 생략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 3개 정도는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세고 때는 가라는 주격조사가 없었고 이 3가지를 쓰는데 이응이 들어간 이나 없는 이나 생략 제로주격이라고 하거든요. 생략된 그 3가지를 쓰는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정도만 꼭 좀 알아두시라. 나머지는 쭉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글이 나와 있는데요. 어, 869쪽까지 여러 가지 글 중에서 한 작품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거. 쉬는 시간에 봤을 거냐, 이거 했으면 좋겠다 있으면. 없어요? 없으면 일단 넘어갑니다. 고정문학사입니다. 882쪽. 자, 고정문학사 보시면 국문학의 개념과 사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밑에 개념 사상 특징은 별거 없습니다. 그냥 읽어만 보시고요. 읽어만 보라는 말은 그 자체가 시험에 나온 건 아니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읽어보라 뜻입니다. 883쪽 고대문학입니다. 이 고대문학이라는 것은 뭘 고대문학이냐면 아주 옛날 문학이야. 여기서 옛날이라는 뜻은 뭐냐면 한자가 들어오기 전 문학입니다. 그러면 한자가 들어오기 전의 문학은 글자로 적을 수가 없었겠죠. 글자로 적을 수가 없어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런 것을 구전문학 또는 구비문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런 문학들이 나중에 한자가 수입돼가지고 나중에 한자로 기록되거나 아니면 조선시대 와서 훈민정음으로 기록되거나 이런 것들을 고대문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고대문학의 개관의 3번 특징 보세요. 구비문학 형태로 전해지다가 구비문학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다 그 말이야. 한자가 유입되면서 일부가 한역이란 말은 한자로 번역됐다 이런 뜻입니다. 2번 집단 선사에서 개인서 선사에서 발달. 이 말은 우리가 국문학의 발달 과정이 제천의식을 하는 발라드 댄스를 배웠습니다. 원시 종합 예술에서 비롯됐다겠죠. 그게 집단 선사시야. 거기서 개인 선식으로 발달했다 이 말이고 나머지는 쭉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됩니다. 2번 소라문학의 4번 작품 빨간색 밑줄 신화, 전설, 민담 3가지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설화가 있는데요. 이 설화는 옛날 이야기를 설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 이야기를 설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설화에는 크게 3종류가 있다고 쓰는데요. 신화, 전설, 민담 이렇게 크게 3종류가 있다. 자, 책에 없는 것만 몇 개 설명을 해줄게요. 자, 신화는 특정 신성성이라겠죠. 주인공 보세요. 신과 인간입니다. 여기서 인간은 영웅이야. 영웅적 인간이 주인공입니다. 신이나 영웅들이 나온 것이 신화입니다. 옆에 실예를 보면 당군신화 같은 거. 전설은 역사성이고요. 주인공은 비범한 인간. 그렇죠?
또는 동물이 주인공이 되기도 합니다. 구미호전세 같은 거. 민담은 교훈성을 주고요. 재미가 있습니다. 흥미성을 주기도 합니다. 주인공은 평범한 인간입니다. 주인공이 좀 차이가 있죠. 이 중에 구체적인 증거물이 존재하는 것은 전설입니다. 전설이 구체적 증거물이 있다. 그게 전설인 게, 전설이 되려면 그 이야기가 이렇게 어떤 바위가 전해지거나 어떤 재당이 있거나 그런 골짜기가 남아있거나, 알겠죠? 이래야만이 그게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거고요. 민담은 증거물이 없습니다. 실은 신화도 증거물이 없다고 봐야 될 텐데, 전설과 민담과 차이점을 말하기 위해서, 신화는 당군신화 보면 그런 증거를 넣었지만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고조선의 나라를 건국을 했어요. 고조선의 나라가 존재한 걸로 봐서 이거는 좀 일반적인, 좀 추상적인, 좀 포괄적인, 포괄적인 증거를 존재합니다. 구체적인 증거물이 존재한 것은 전설이다. 이거 하나를 추가해서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옆에 설화문화 보면 조신설화 하나밖에 안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밖에 없어서 선택 여지가 없이 그냥 이걸 하나 한 작품 하겠습니다. 시험에는요, 단군신화가 나온 적도 꽤 많습니다. 단군신화 나온 적도 꽤 많아요. 한번 나와버리면 시험에 안 내니까 다른 걸로 바꾸는 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조신설화가 나올 차례가 된 것 같아서 써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에 나온 것은 단군신화 나온 적 있고 전설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럼 이제 다른 것 이제 확인해야죠. 그죠? 조신설화 보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조신이란 사람이 승려야, 승려인데, 맨 절에 있어가지고, 불경 외우고, 염전하고 돌리고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너무나 적막한 겁니다. 적적하고. 그래서 나도 일반 사람들처럼 여자와 결혼해서 자식 낳고, 좀 잘 먹고 잘 살고 싶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조신 스님이 있는 곳에 한 여자가 와가지고 불공을 드립니다. 이 불공을 드린 탑을 돌면서 불공을 드린 내용을 가만히 봤더니 이 여자가 자기도 배필을 만나서 잘 살고 싶다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러고 있는 찰나에 이 조신이 그 여자 보살님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 여자가 조신한테 뭐냐면, 실은 스님은 몰래 삼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신이 그래요. 그러면 나도 당신과 결혼하고 싶으니까 승려의 신분으로는 결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이 절에서 도망가자 그럽니다. 도망가자 해가지고 이 승려였던 조신과 그 여자가 같이 도망갑니다. 도망가가지고 둘이 사랑만 하면 아무리 초가집 짓고 살아도 힘들지 않고 그냥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가서 살았는데, 집도 졸도 아무것도 없이 두 사람 사랑만으로 살려고 했더니 너무나 입에 들어가는 게 없어요. 힘들어. 그러는 찰나에 첫째 아이가 아사해버립니다. 아사 알아요? 아사를 해버립니다. 그 슬프지만 죽은 아이를 땅에다 묻어요. 땅에다 묻고 이제 얘기를 그만둬야 되는데, 아이를 4명이나 터납니다. 나이 먹으면서. 가지고 아들들 딸들을 낳아서 4명을 더 낳는데 너무나 가난해. 그래서 엄청 나중에 나이 먹어가지고 아내가 말을 하기를, 이야기를 하죠. 원래 스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게, 나는 당신한테, 당신은 나한테 뭐가 돼? 누가 된다고. 지금 뭔 말이냐면, 어떻게 살다가 먹을 거 하나가 생겼어. 먹을 거 하나 생기면 집사람이랑 나눠 먹어야 돼. 자식들이랑 나눠 먹어야 된다고. 그게 더 힘들다고. 차라리 나 혼자였으면 먹을 거 생기면 혼자라도 먹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둘이 사는 게 더 불행한 것 같다. 헤어지면 어쩔까요? 이혼. 이야기입니다. 조신이 그 말을 듣고 자기도 바라는 바였다는 겁니다. 둘이 헤어지죠. 헤어질 때도 다시는 안 만나요. 정 반대 방향으로 헤어집니다. 그래갖고 엄청 눈물을 흘리다가 봤더니 꿈이야. 꿈. 저 여자는 탑돌이 하고 있고 자기는
용주 돌리다가 잠깐 잠든 거지. 그러니까 내가 꿈에 저 여자랑 결혼하고 살았는데 다 헛짓거리였구나. 지금 여기서 불공을 들이면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무상함을 느끼는 거지. 근데 그 꿈이 너무 생생해. 그래서 첫째 아이가 아사했던 아이를 묻었다 했잖아. 묻은 곳을 파본 거예요. 파봤더니 거기서 돌부처가 나옵니다. 그래요? 돌부처 나온 것을 이렇게 다 놔두고 그 돌부처님을 모시고 거기다 절을 세웠어. 그게 오늘날 정토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토사에 얽힌 설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인이 눈물을 씻더니 갑자기 내가 처음 그대를 만나서 이 그대는 누굴까요? 조신입니다. 얼굴도 아름답고 나이도 젊었으며 입은 옷도 깨끗했었습니다. 한 가지 음식도 그대와 나눠 먹었고 옷 한 가지도 그대와 나눠 입어서 집을 나온 지 50년 동안에 정은 맺어져 친밀해졌고 사랑도 굳게 얽혔으니 가히 두터운 인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근년에 와서는 세약한 병이 해마다 더해지고 굶주림과 추위도 날로 닥쳐오는데 남의 집 겹방살이나 하찮은 음식조차도 비로소 얻을 수가 없게 되었으며 수많은 문 앞에 걸식하는 부끄러움은 산더미보다 더 무겁습니다. 아이들이 추워하고 배고파해도 미처 돌봐주지 못하는데 어느 결el에 사랑이 있어가지고 부부간의 애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붉은 웃음과 예쁜 웃음도 풀이에 이슬이고 지초는 영지버섯과 난초 버섯과 난초와 같은 야속도 바람에 나붓기는 버들가지입니다. 이제 그대는 내가 있어가지고 누가 되고 나는 너 때문에 더 근심이 된다. 가만히 옛날 기뻤던 일을 생각해보니까 그것이 바로 근심 시작이었다. 그대와 내가 어째서 이런 지경에 이르렀냐. 모든 새가 다 함께 굶어 죽은 것보다는 차라리 짝을 잃은 난조가 거울을 향하여 짝을 부르는 것만 못할 것입니다. 추우면 버리고 더우면 친하는 것은 인정에 참아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행하고 그치는 것은 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헤어지고 만나는 것도 운수가 있는 것이라는 거야. 다 운이 있는 거다. 운이 다한 것 같다 그 말이야. 원컨대 이 말을 따라 헤어지고 합시다. 이혼하자 그 말이죠. 조신이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각각 아이 둘씩 데리고 나누어 데리고 장차 떠나려 하니까 여인이 나는 고향으로 갈 테니까 그대는 남쪽으로 가라. 이라야 서로 작별하고 길을 떠나려 하다가 꿈에서 낀 겁니다. 다 꿈이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타다 남은 등잔불은 깜빡거리고 밤도 이제 새려고 해. 아침이 됐어. 수염과 머리털은 모두 휘어지고 망연히 세상 일이 뜻이 없으니까 하룻밤 꿈에 얼마나 고생했으면 수염과 머리털이 하얗게 된 거야. 세상 일이 뜻이 없어. 괴롭게 살아가는 것도 이미 싫어졌고 마치 한평생 고생을 다 겪고 난 것 같아서 탐욕도 얼음 녹듯이 깨끗이 없어졌어. 이에 가능보살의 상을 대하기가 부끄러워지고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을 참을 길이 없어. 그는 돌아와서 헤어낸 나이를 파보니까 바로 돌미륵이었다. 물로 씻어서 근처에 있는 절에 모시고 서울로 돌아와 장원을 맡은 책임을 내놓고 사제를 내서 종토사를 세워 부지런히 착한 일을 했어. 그 후에 세상을 어디서 마친지 알 수가 없다. 자, 근데 이게 누가 쓴지는 모르지만 구전되어 오던 조신설화라고 하고 또는 조신몽설화라고 합니다. 조신설화, 꿈몽설화, 조신몽설화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나중에 김만중에 쓰는 구운몽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김만중의 구운몽에 영향을 줬다. 그러면 김만중이라는 이 사람은 구운몽 작품 쓸 때 얘를 본뜬 거지. 그래요? 그럴 때 뭐라고 하냐면 근원설화 그럽니다. 어떤 이야기, 근원적인 이야기를 근원설화 하면 구운몽의 근원설화가 조신설화 또는 조신몽설화이고 조신몽설화가 후에 누구한테 영향을 준 거야? 구운몽한테 영향을 줬지. 이걸 아류작 그래요. 아류작. 알겠죠? 그것도 좀 알아두시다. 이제 고대 가요입니다. 885조 고대 가요. 고대 가요 보면 똑같아요. 1번 집단적 서사시가 개인적 서사시가 발전했다. 배경설화와 함께 전하거나 밑에 있는 5편이 배경설화와 함께 전하고 그러면 이 5편 공부할 때는 배경설화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배경설화를 모르면 안 돼. 3번 구전대다가 한역대 전하는데 이 중에 정업사만 한역으로 전해진 게 아니고 정업사만 훈민정업으로 전합니다. 나머지는 한역대고요. 그래서 구지가 공무도하고 황조가 해가사를 해가라고 합니다. 정업사 이 5작품이 고대가요. 고대가 뭐야? 한자가 없을 때 들어와가지고 구전되다가 한자로 기록된 거야. 정업사 빼고. 알겠죠? 이 5작품을 배우는데 한자 넘기면 5작품이 나와 있죠.
이 중에 한 작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거 없으면 무조건 첫 번째 하겠습니다. 응? 정업사? 정업사? 맞아? 아, 너무 쉬워. 그럼 다른 거 물어봐. 방금 정업사 너무 쉬워요. 그런 거 못 대답해요. 그냥 어려운 거 하라고 물어봐라 그 말이요. 쉬운 거 하지 말고. 없어요? 없으면 첫 번째 거 합니다. 첫 번째 구지가 봅시다. 자, 구지가를 보면, 자, 배경설화를 보시면요. 구지봉이라는 봉우리에서 소리가 막 납니다. 봉우리에서, 언덕에서. 그래서 여기 아무도 없느냐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구주봉에 살았던 마을 사람들이 촌장한테 이야기합니다. 이장님한테. 그러니까 구주봉에 사는 촌장이 뭐? 구주봉에서 소리가 난다고? 그래서 한번 가보자 한 겁니다. 근데 그 촌장을 뭐라 하냐면 이 9명의 촌장인데 그걸 구간 그래요. 간이라고 합니다. 9명의 촌장이 9명만 달려간 게 아니고 마을 사람들까지 같이 갔겠지. 그래서 구간 등등이 마을 사람들이 구주봉에 가요. 갔더니 여기 아무도 없느냐 한 거야. 소리만 나요. 그러니까 아, 저희들이 있습니다 한 거야.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너희를 다스리라고 보낸 사람이니라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고 싶으면 하늘에서 내려주는 왕을 만나고 싶으면 너희들이 다 같이 나를 원한다는 뜻으로 만장이 좋아하는 뜻으로 흙을 파면서 나를 맞이하는 노래를 불러라. 그러면 내가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흙을 파면서 노래를 불렀어. 어떻게? 개인이 집단이. 일을 하며 부르는 노래를 노동이라고 그래요. 집단적으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라는 겁니다. 거부가 머리를 내라 내어 자는 구워 먹으리. 이렇게 노래를 불렀더니 하늘에서 줄이 내려옵니다. 줄 딱 내려가지고 안에 바구니가 들어있는데 바구니에 알이 6개가 있습니다. 그 6개 알에서 가장 먼저 깨어난 알이 왕이 되는데 그 왕이 바로 수루왕이다. 김수루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루왕이 세운 나라가 가락국입니다. 가락국. 언니 말하면 건국 신화가 되겠죠. 이 가락국이 오늘날 뭐 가야야. 그러면 이 이야기를 근거로 보면 가야란 단어는 중앙집권 9명의 추장은 있었지만 중앙집권적인 왕이 없었다는 거고 초창기에 6개 아리라는 것은 처음에는 육가였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랬다는 정도 아시고 한번 봅시다. 시험 볼 때는 여기 있는 이 작품들은 시험 볼 때 뒤에 거부가 머리를 내려 너무 잡는 구서먹을 해석을 써줄 수도 있고 안 써주기도 합니다. 다 유명한 작품들이니까요. 그러면 안 써줘도 내용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단 해석을 안 써주고 한문만 쓸 경우에는 제목을 공개합니다. 알겠죠? 물론 제목도 공개 안 하고 한문만 딸랑 주고 해석도 안 주는 그런 경우는 없지만 그런 경우는 7급에 해당되겠죠. 그렇지만 해석을 써주거나 아니면 뭐 한다? 제목을 공개합니다. 자, 거부가 머리를 내라 내밀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거부가 머리를 내라겠어. 내려지 않으면 구워 먹으라 했거든. 그러면 여기서 거북이는 긍정적인 존재일까 부정적인 존재일까? 긍정적인 존재. 임금이죠, 임금. 군 또는 신군이죠. 머리를 내라. 이 머리는 뭐야? 우두머리죠. 왕. 우두머리 내라. 내밀지 않으면 구워서 먹겠다. 위협이죠. 자, 이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구조는 거부가 누구를 불렀어. 머리를 내라. 명령했어. 내밀지 않으면 가정했어. 구워 먹으리. 위협했습니다. 이런 형태로 구조가 이루어졌다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누구 불렀고
불렀고 명령했고 가정했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했다? 위협을 한 거죠. 우리가 오류에서 위협에 호소하는 오류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위협에 호소하는 오류, 겁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거북은 좋은 거. 근데 주술이란 말이 있거든요. 주술이 뭐냐면 주문에 오는 것. 주문에 오는 것. 그랬죠? 이거 현실적인 이야기야? 비현실적인 이야기야? 비현실적인 이야기라면 출전이 삼국사기 아니면 삼국유사 중에서 삼국유사입니다. 삼국사기는 현실적인 이야기고 삼국유사는 비현실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출전이 삼국보다 삼국유사다. 그러면 집단적인 노동이라 해도 되고 주수료, 주문 주수료라 해도 되고 그렇죠? 이거는 누구를 맞이한다, 환영한다, 맞이하듯의 영자입니다. 이거는 신은 신자고요. 이건 뭐냐면 임금 군자입니다. 이건 노래라는 뜻의 가거든요. 그래서 신군을 맞이하는 노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구지가가 영신군가라고 하도 됩니다. 제목은 구지가인데 내용상으로 신군을 맞이하는 노래에서 영신군가라고 한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여기까지. 쉬었다가 888쪽 향가하고 또 작품 분석하고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